전기차는 주행거리를 꼭 따지죠.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합니다. 내연기관차는 연비를 따지지 기름을 한 번 넣고 얼마나 주행이 가능한지를 따지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기준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연료를 채우는 시간 때문이죠. 주유는 길어야 5분 정도인데 전기차 충전은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연료를 채우는 일 자체가 내연기관차는 큰일이 아닌데 전기차는 아직 큰일이라 그렇단 겁니다. 뭐 출퇴근만 하고 집 앞에 있는 차주라면 괜찮겠지만 이번 연휴 기간에도 느꼈을 겁니다. 장거리 한번 뛰려면 여러모로 신경 쓸 게 많고 그 중에서도 충전이 제일 문제라는 걸요. 거리도 문제지만 시골집에 충전기가 있는 경우는 또 드물죠. 그래서 한번 충전하면 얼마나 먼 거리를 갈 수 있느냐가 아직 전기차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같은 제조사에서 나온 완전 똑같은 모델인데 주행거리가 달라요. 유럽에선 500km를 넘게 간다더니 국내에서는 또 400km밖에 못 간대요. 아니 대체 왜 한국 소비자들만 차별하는 건가? 오늘은 똑같은 전기차인데 나라마다 주행거리가 달랐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측정 방식 자체가 차별이라는 말도 있어서 이것도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부분으로 전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행거리가 국가마다 다른 이유인데요. 이건 다들 아실 겁니다. 측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명칭도 다르잖아요. 유럽에서 쓰는 NEDC랑 WLTP 방식이 있고 미국은 EPA 그리고 우리나라는 환경부 기준을 씁니다. 보통 NEDC, WLTP, EPA, 환경부 순으로 주행거리가 잘 나옵니다. 반대로 말하면 환경부 기준이 가장 까다롭다는 거죠. 일단 기준별로 측정 방식을 볼까요? 유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NEDC 기준이 가장 후하게 나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측정 방식이 제일 간단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막 이상하게 만들어진 기준은 아니고요. 1970년대에 처음으로 도입돼서 오랫동안 세계 표준으로 인증받은 신뢰 있는 기준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요즘 나오는 새로운 형태의 전기차랑은 다소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측정 기준 자체가 굉장히 후합니다. 급가속, 에어컨 사용, 주행 모드 변경 이런 걸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주행을 시작하고 멈출 때까지 달린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측정 방식 자체도 간단합니다. 20분 동안 11km를 평균 시속 33.4km로 달리고 최고 속도는 시속 120km입니다. 그 다음은 WLTP입니다. 이건 NEDC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새롭게 채택된 기준입니다. 이건 UN 유럽 경제개발기구가 개발한 방식입니다. NEDC보다 당연히 기준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일단 주행시간은 30분이고요. 주행거리는 NEDC보다 12km 늘어난 23km를 주행합니다. 평균 주행속도는 시속 47km, 최고속도는 시속 130km입니다. 그리고 실제 운행 환경을 반영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NEDC보다 주행거리가 덜 나오는 거죠. 미국도 볼까요? EPA는 미국 환경보호청이 정한 기준입니다. 유럽 방식보다 기준이 엄격합니다. 일단 전기차를 완충합니다. 그런 다음 시뮬레이터 위에 전기차를 올려서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주행합니다. 고속 주행은 아예 따로 똑같은 방식으로 측정합니다. 이게 실험실에서 주행하는 거라서 온도나 공기 저항, 에어컨 사용 이런 변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얻은 측정값이 있으면 이 중에서 70%만 실제 결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km가 나왔으면 여기에 0.7을 곱한다는 거죠. 전기차를 탈 때 에어컨을 켜거나 히터를 사용하거나 할 거잖아요. 그래서 0.7을 곱한 다음 변수만큼 생기는 주행 거리를 빼는 겁니다. 이러니까 유럽 기준보다 적게 나오는 거죠. 대부분 WLTP보다 EPA 기준으로 측정한 게 10에서 15% 정도 짧게 나옵니다. 다음은 대망의 한국 환경부 기준인데 일단 우리 환경부 테스트 기준은 미국 방식을 많이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방식 자체는 유사한데 여기에 기준 몇 가지가 추가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평가 기준이라 불리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일단 미국처럼 시내하고 고속 주행을 시뮬레이터로 테스트합니다. 그런 다음에 미국처럼 70%만 측정 결과로 인정합니다. 여기까지는 미국하고 똑같죠. 그런데 여기에 환경부는 5사이클이라는 보정식을 추가로 대입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잖아요. 심지어 여기에 도심 주행 조건도 굉장히 빡셉니다. 그래서 시내 주행, 고속도로 주행, 급가속, 에어컨 사용, 겨울 날씨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식을 하나 만든 겁니다. 이걸 다 반영해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거라서 환경부 기준이 가장 까다로운 겁니다. 이렇게 측정 방식부터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차라도 나라마다 주행거리가 차이가 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걸 차별로 봐야 하는 이겁니다. 최근에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 제조사에서 나온 입장인데 우리나라가 조건이 제일 가혹하잖아요. 이게 제조사 입장에선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유럽 브랜드한테 불리하겠죠. 자국은 기준이 제일 후한데 우리나라는 기준이 제일 까다로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입장은 그런 겁니다. 아니 우리 유럽에서는 520km나 갈 수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 들어오면 400km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죠. 제조사들이 이러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얘네는 타깃층이 있을 거잖아요. 독일 차면 대부분 유럽 소비자들을 위해서 만드는 차겠죠. 제품마다 타깃층이 다른 거라서 한국 기준은 너무 가혹하다는 건데 일단 주장하는 바는 오케이 알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별로 공감은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환경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거라고 보이는데요. 왜냐면 이 기준이 독일 차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제조사들한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국산 전기차도 우리나라 기준이 제일 가혹하고 유럽이나 미국으로 나가면 주행거리가 더 잘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만 같은 거 표출 안 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전기차 기술력이 눈에 띄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점유율이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영국에서도 3위입니다. 전기차 수출액 자체도 독일, 미국, 중국 다음이 한국입니다. 충전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이걸 보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선생님 과목이 시험이 막 어렵게 나올 수 없는 과목이거든요. 보통 시험 기간이 끝나면 애들이 꼭 물어보죠. 이번 시험 어려워요? 이렇게요. 그러면 보통 선생님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내가 알려준 것만 제대로 공부했으면 100점 나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꼭 이번 시험이 제일 어려우니까 제대로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지를 받아보면 10개 과목 중에 제일 쉽고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분별 가능한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개만 있는 정도였습니다. 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지 여쭤보니까 많이 공부하고 쉽게 푸는 게 조금 공부하고 어렵게 푸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국 기준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유럽차들이 50만큼 개발할 거 우리나라에서는 80에서 90 이상의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거죠. 이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측정이 더 높게 나오고 우리나라보다 쉬운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면 주행거리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라 나라마다 도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른 거라고 봐야 하는 거고요. 모든 제조사가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거라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요즘 환경부가 머리 아프긴 할 겁니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우리는 차별을 받으면서 미국에는 퍼주냐는 말을 듣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또 주행거리 측정 기준이 차별이라고 난리인 거잖아요. 이게 왜 이런 건지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전기차 보조금이 가격 기준으로만 책정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건 아닙니다. 성능 같은 것들도 환경부 기준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거 환경부 차원에서 홍보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여기에 보조금 기준 자체를 좀 더 명확하게 나누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은 가격이 제일 큰 기준이죠. 그리고 여기에 전기차 성능을 특정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도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아예 배터리 용량하고 주행거리도 기준으로 삼으면 어떠냐 이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선 최선일 겁니다. 왜냐면 규모가 큰 시장은 미국처럼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은 꿈도 꾸지 마, 이런 게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시장에서 안 팔리거나 철수하면 제조사는 무조건 손해거든요. 그런데 한국 시장은 그렇지 않다고 했죠. 그냥 수입차 제조사들은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인 작은 시장이라고요. 미국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수입 전기차를 규제해야 한다고 하는 건 현실 파악이 제대로 안 된 분석과 제안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보조금 기준에 배터리 용량하고 주행거리 기준을 넣는 게 가장 현실적이죠. 70에서 80kWh 용량의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480km 이상을 주행해야 보조금 100%를 주는 거죠. 이건 무조건 배터리 용량을 키우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요. 자국 우대 정책의 일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계속 보신 것처럼 우리 환경부 기준이 제일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들은 이 기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 전기차보다 유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 전기차가 보조금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수입 전기차는 불리해집니다. 미국처럼 대놓고 규제할 수 없다면 이렇게 기준이라도 살짝 넣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비슷한 기준이 있긴 하지만 너무 애매합니다. 소비자들도 알 수 있게 설명해주고 기준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 혈압이 오르는 거고 외국 회사에 퍼준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저희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은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